내가 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하고 내가 돈 나눠주겠어라고 보험사기 공범임을 또 인정한 거고, 둘 다. 전남 화순군 화학산에서 흘러내려와 화순과 전남 나주시를 두루 걸쳐가는 약 53km 길이의 지석강. 강이 화순 능주면과 나주 남평읍 부근을 지나는 약 4km의 구간을 드들강이라고 부릅니다. 평화로운 듯 여유롭게 흘러가는 드들강이 품고 있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난 건 2007년 6월 19일 걸려온 신고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고 전화입니다. 119죠? 망을 치다가 남평 드들강 있거든요? 망 치다 보면 망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망이 걸리더라고요. 물이 시꺼머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튜브 타고 들어갔거든요, 물속에. 승용차예요. 조그만 승용차 같은데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고. 신고자가 말한 위치에 도착해 자동차를 발견한 소방대원. 그런데 불길하고 익숙한 죽음의 냄새. 자동차 운전석에 한 여성이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도 불룩하게 나온 배. 그녀는 임산부였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26살의 이은정씨. 약 열흘 전 이미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임신 5개월인 그녀가 어쩌다 강에 가라앉은 자동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 부검 결과 몸에 심각한 외상은 없었고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되면서 사인은 익사로 판단됐습니다. 은정씨는 얼마 전 운전 면허를 땄는데 자동차가 발견된 곳은 몇 번 운전 연습을 하러 온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은정씨가 혼자 운전 연습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자동차가 미끄러져 강에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씨가 사망한 이후 묘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은정씨의 전 남자친구 서씨로 뱃속 아기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정씨와 사귀었던 서씨는 그녀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낳아 키우지 못하는 형편이니 낙태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 애는 내 아기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말고 놔두라고 했습니다. 아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2달 정도 됐을 때 그는 경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은정씨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씨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던 6월 11일 자정, 은정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서씨입니다. 휴대전화에 은정 이름이 찍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딱 끊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생각하기를 얘가 물에 빠지면서 차 안에서 도와달라고 전화했었나? 근데 그러기에는 좀 뭔가 좀 안 맞았어요. 서씨가 은정씨의 전화를 받은 시각은 6월 11일 자정. 하지만 은정씨는 이미 1시간 전인 밤 11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은정씨의 시신이 발견된 자동차 안에는 모든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2007년 6월 실종됐던 26살 이은정씨가 강에 빠진 승용차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은정씨는 사망 당시 임신 5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추론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익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최종 원인이지 익사로 가는 과정에 다른 게 사실은 사인이 COD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은정 씨가 물을 먹고 죽었다, 차가 빠졌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는 자연사는 아니겠죠. 네.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만약에 자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방법을 썼다. 쉬운 방법도 있는데, 네. 그리고 임신 5개월 이렇게 되니까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뭘 운전 연습을 하다 빠졌다는 그런 의심이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현장 상황을 봐야 되겠고, 타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바둥거리거나 아니면 살아나오려고 하는 흔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상이 없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강한 힘에 의해서 네.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어떤 걸로 제압을 당했다고 하면은 네. 독극물 검사라든가 아니면 주변 정황을 봐서 타살 혐의도 봐야 돼. 그러니까 단지 폐 속에 물이 나왔다고 해서 판단할 수 없다. 크게 뭐 자살, 사고사, 한 타살 정도로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가지 중에 세 네. 가지예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은정 씨가 운전면허를 얼마 직전에 따가지고 운전 연습을 몇 번 한 거, 그리고 거기서 빠진 것은 뭐 예를 들어 사고사라고 추정은 가능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치고는 운전이 안 익숙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썼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듯 보여서요. 그러니까 자살하기에는 그건 아닐 것 같고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운전 연습을 거기서 강변 뭐 이제 뭐 둔치라고 하죠. 이런 데에서 하다가 네. 사고로 잘못 뭐 엑셀레이터 잘못 밟아서 브레이크를 퍽 빠졌다라고 하면 사고 그 외에는 타살이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치긴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서 씨가 받았다는 전화인데요. 받고 4초 후에, 그러니까 받고 이렇게 귀에 대는 순간 거의 끊겼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 전화가 차 안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휴대전화가.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추정 시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6월 11일 밤 11시. 전화를 받은 시간은 1시간 뒤인 자정이란 말이에요, 서 씨가. 그래서 이 1시간의 텀이 있고 전화 기억 안에서 발견이 안 된 부분. 이 나중에 사고 현장에서 17km 떨어진 광주 시내에서 또 이 전화, 서 씨한테 걸려온 전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이 전화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고로 빠졌다. 차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차가 물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 119에 전화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지금 죽는데? 119에 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전 남자친구가 지금 구하러 올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119에 해서 신호를 누르고 뚜루루루루 갔는데 혹시 119와 전 남자친구 번호를 헷갈려 갖고 뭐 단축키를 누를 때 그럼 계속 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이거잖아요. 가다가 물에 잠기니까 합선이 돼서 또 끊겼다. 이런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그 핸드폰은 차 안에 있어야죠. 네. 그죠? 근데 차 안에 없고 발견되지도 않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건 사고사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진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 뭐 선호차 미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망한 이은정 씨의 휴대폰을 미리 분실을 해서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떻게 걸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고 이후에 그 핸드폰이 이제 이동돼가지고 광주 시내로 갔다면 사실은 누군가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타살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즉 말하자면 그 핸드폰을 그 이은정 씨로부터 뺐거나 절취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신을 의도적으로 했다가 끊고 그 뒤에 뭐 다른 쪽에 뭐 하거나 아니면 그럼 되게 이상하죠.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화는 범인이 왜 걸었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네. 아니면은 무엇인가 위치를 알려주거나 뭐 이런 거겠죠. 기지국에 그 휴대폰 발신이 찍힐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찍히죠. 네. 그건 뭐 그걸 고려해서. 물론 이게 2007년이니까 네. 반경상으로는 200, 300m 반경 안에 있다. 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경찰이나 실종 신고를 뭐 했을 테니까 네.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를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를 하고 여기 이 사람이 운전 연습회로 갔던 데 여기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수색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자, 이은정 씨 사망은 처음에 단순 운전 미숙 교통사고로 처리됐다가 약 4년의 세월이 흐른 2011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로 처리됐던 이은정 씨 사망 사건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창성 형사였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했던 노 형사는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강 쪽에 자동차가 빠지려면 강 옆길로 직진해서 들어와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그대로 직진해야 강에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2007년의 그곳은 키가 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장소도 외진 곳이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던 곳이라 자동차가 아예 들어올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찾아오기에 어색한 장소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운전 미숙으로 스스로 빠졌다고 해도 의문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운전이 미숙하면은 옆으로 빠져서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차가 나무 등에 부딪히거나 해서 피해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바로 갔잖아요. 제가 자동차 전체를 다 봤는데 사고 난 흔적이 없어요. 게다가 자동차는 발견 당시 창문 4개가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운전을 했음에도 전조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운전자 은정 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고 기어도 중립에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은정 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려고 스스로 물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기가 하루빨리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의 시신에서 눈여겨봐야 할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는 대부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머리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앞 유리에 부딪히거나 왼쪽 유리창에 부딪혀 이마나 머리 왼쪽에 외상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머리 오른쪽에 그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이 상처를 둔기나 돌에 부딪힌 상처는 아니지만 사고 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 한 형사의 의심으로 다시 4년 만에 이 사건이 다시 추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장소 사진을 저희가 좀 보자면은 자동차가 발견된 장소 봤을 때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자로 쭉 가다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 혹은 뭐 코너링을 하다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루트를 계산했을 때 이거는 빠진 위치는 한번 가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거의 한 100도 정도, 거의 90도가 아니라 100도 정도를 우측으로 꺾은 다음에 다시 또 90도를 왼쪽으로 꺾어야지 그 노상으로 떨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당시에 또 많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들어오기도 힘든 곳인데 이걸 어떻게 떨어졌지? 라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전제가 그거잖아요. 이 네. 사람은 운전 연습을 하러 네. 여기 왔다. 여기에 왜 왔느냐? 운전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평지가 아닌 데로 들어왔다. 네. 그거부터 일단 이상하지만 들어왔다 쳐도 이런 데서 운전 연습을 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조금 더 이제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어떤 개활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 운전 연습을 하고 쉽게 그 턴을 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닌데 왜 여기 왔을까? 운전 연습을 하다가 엑셀레이터가 브레이크를 헷갈리는 게 가장 흔하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엑셀레이터 밟아갖고 촥 나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당황해갖고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네. 그죠? 우리가 보통 급발진이라고 하면 직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아니고 왜 오른쪽에 또 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문 4개가 다 열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망 수정 시간이 밤 11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을 켜고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불 끄고는 거의 운전 못 하실 테니까 불 켜고 운전을 하셨을 텐데 전조등이 꺼져 있었고 안전벨트는 뭐 본인이 혹시 뭐 풀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고 기어가 중립이었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기어가 중립일 수가 있나요? 마지막에 네, 중립. 기어가 중립이라는 것은 엔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럼 타력으로 빠졌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중립으로 놓고 누가 뒤에서 밀었다. 네. 이게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D가 뒤에 놓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뒤에 놓는 게 놓여 있는 게 맞는 거지. 네. 근데 전조등 안 킨 건 되게 이상하죠. 네. 그죠? 전조등 안 켜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봐요? 이게 밤에 네. 11시인데. 네. 그건 말이 안 되고. 만일 이게 타살이라면 범인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전조등을 켜고 이 차가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불빛이 어쨌든 어둠 속에 막 보이니까 이걸 몰래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심리가 있었다면은 좀 어둡게 불을 꺼놓고 어둠 속에서 이 차를 중립으로 해놓고 미는 그런 상황이었나 아니면 왜 이게 꺼놓고 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전조등을 안 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전조등 켜지 않고는 이거는 사실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좁은 길이에요. 네.
좁은 길로 그렇게 들어서기도 힘들어요. 네. 거기다 오른쪽 왼쪽으로 하려면 이건 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불을 한 다음에 여기서 껐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럼 왜 껐을까요? 전조등을 킨 상태에서 차가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불이 켜져 있잖아요. 물속에. 네. 계속 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순간 지나면은 이게 꺼지겠지만 네. 근데 그때까지는 켜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목격자를. 아니면 그 넣은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범행의 심리로 봐서는 네. 꺼놓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그 범죄 현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켜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네. 시각 차는 결국은 이건 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오른쪽에 그 두부 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앞에 부딪히면 이마로 부딪히거나 이거 땅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상황인데 오른쪽도 앞쪽 아마 뒤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정신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네. 한 외상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은정 씨가 사망한 이 사고 사건이라고 의심받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사건이라고 의심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처음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119에 신고를 해온 낚시꾼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근처를 수색했지만 워낙 강이 넓어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0일 그는 이번엔 112로 다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신고 전화 상황입니다. 어제 119에 흰색 차가 있다고 신고하신 분이시죠? 수색을 다 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요. 다리 쪽 말고요. 다리에서 한참 더 쭉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100m쯤 올라가야 해요. 네네. 그 전화 주신 분 이름은요? 네? 전화 주신 분 이름이요. 여보세요? 이름이요. 여보세요? 이름 어떻게 되세요? 경찰이 신고자의 이름을 묻자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서 신고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자의 두 번째 신고는 첫 번째 신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신고 모두 공중전화를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의 신고 음성은 국과수 음성연구실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국과수 음성연구실 관계자입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청취를 한 거죠. 청취를 하다 보니까 경찰관과 신고자 목소리 외에 어떤 소리가 끼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망을 치다가 저기 어디냐 남평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증폭시켜서 보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겁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는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신고자가 말을 더듬거나 혹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떨지 말어, 화순 방향, 화순 쪽으로 나아가야지 등 무려 10번에 걸쳐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등장으로 사건을 확신한 노 형사는 무려 4년에 걸쳐 신고자를 찾기 위해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나 참고인 중 신고자의 추정 연령대 남자들에게 무조건 목소리를 들려줬고 아는 목소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지인인 강 씨인 것 같다는 제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곧바로 강 씨를 불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강 씨. 하지만 오랜 설득 끝에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자동차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지인에게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해줬다는 겁니다. 강 씨의 지인이 자동차를 물에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타려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800만 원을 주고 신고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3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망한 이은정 씨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당시에 사고 처리된 사건을 노모 형사님께서 끈질기게 4년을 의심하면서 추적한 끝에 결국은 이제 잡게 됐는데 저희가 너무 경찰 비판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칭찬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노 형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좀 너무 이상하죠. 네.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정도면은 네. 이거는 사건 처리를 해야죠. 네. 이건 살인 사건 타살 의심을 가지고 네. 이 노 형사님이 이 좀 구식이죠. 목소리 계속 들려주고 네. 이런 식이요. 네. 노 형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이게 이게 저는 그런 거죠. 우연히 이게 찾으면 안 되는 거고 공식 네. 절차를 밟아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노 형사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도 그 고생하셔갖고 아주 우연이지만 이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같아요. 네, 그 지금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신고 전화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강 씨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은 나 부탁받고 했습니다. 난 잘 모르고 차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돈 받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 거 좀 도와줬습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망한 이은정 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아빠가 전 남자친구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왜 남편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 남편의 존재는 사실은 이 2달 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헤어지고 나서 2달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임신한 상태에서 한 거죠. 임신한 말하자면. 상태에서 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인데 이 남편 박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신고 전화를 시킨 건 맞지만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다. 부인이 실종됐을 때 자신하고 매번 그곳으로 연습하러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을 거라고 우연히 추측을 해서 내가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대신 신고 전화 부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험 사기는 인정하는 거네요. 그죠? 본인이 네. 보험 사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네네. 그죠? 그리고 교사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기 차가 안에 있는데 네. 내가 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하고 내가 돈 나눠주겠어라고 보험 사기 공범임을 또 인정한 거고 둘 다 팩트는 보험 사기 공범임을 인정한 거예요. 네. 다만 그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남편은 없다라고 확신을 한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죠. 왜? 부인이 실종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운전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서 네. 사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 남편 박 씨가 은정 씨의 실종 신고를 한 건 사건, 그러니까 실종된 지 4일 후에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 실종 신고를 만일 그 4일 뒤에 했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그때 생각이 났다면 이때 실종 신고하면서 같이 경찰한테 혹시 거기 찾아보시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때 안 하고 네. 딴 사람 지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네. 어느 경찰이 가도 이거는 이 사람이 죽여서는 없구나라고 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범인들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일이 실종 신고를 한 시간도 늦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찾으라고 한 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열흘 지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발견을 좀 지체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좀 그렇다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발견을 지체시키려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죽여서 넣었다고 하면은 네. 죽였다는 증거가 소실되게 네. 그거밖에 없겠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아무래도 부패가 되고 그러면은 머리에 타격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런 게 좀 없어질 수 있겠죠. 생각상으로는. 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그 전조등을 끄고 집어넣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불빛을 누가 보면은 그날 밤에 거기서 뭐 불빛 봤는데라는 증언이 혹시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이 발견이 빨리 되니까. 정황상 그게 다 연관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남편 박 씨와 은정 씨 도대체 어떤 관계고 뭐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그리고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 실종된 날의 행적까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모든 걸 딸의 선택에 맡긴 걸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경기도에서 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광주로 내려가 살겠다고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인터넷 미혼모 카페에서 누군가 보모를 구하고 있는데 아이를 봐주면 집에서 숙식도 시켜주고 한 달에 120만 원을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평소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은정 씨는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 보모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15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보모를 구하기 전 미혼모 카페에 가입을 해 힘들다고 글을 올린 여성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다며 여러 차례 전화번호를 남기고 접촉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는 왜
아이를 가진 여성들에게 계속 접근했던 것일까? 결국 자신의 집에 은정 씨를 보모로 데려온 박 씨. 그는 은정 씨가 아이를 봐준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박 씨는 은정 씨에게 뱃속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처럼 잘 키워주겠다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은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박 씨의 빠른 청혼에 의아하기는 했지만 딸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었고, 당시 박 씨가 PC방을 운영하면서 렌터카 회사까지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라 딸을 굶기진 않을 거라 생각해 허락했습니다. 실제 그는 착실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은정 씨에게도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 결혼한 직후 박 씨는 초보 운전자인 은정 씨에게 중고 자동차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어머니는 은정 씨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은정이가 집에 나가 안 들어온다고,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여기 안 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화가 한 3번인가 4번 정도 왔어요.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후 드들강에서 은정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남편 박 씨는 그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거의 쓰러질 듯 우는 박 씨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그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그날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이후 은정 씨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혼자 길을 나섰는데 운전 연습까지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그 시각에는 은정 씨가 혼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박 씨.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보통 10시가 넘으면 잠이 들었다는 어머니는 10시 이후 걸려온 딸의 전화를 받고 왜 내가 잘 시간에 전화했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그 시각은 10시 50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어머니에게 시댁 식구와 밥을 먹고 바람을 쐬러 강가에 잠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누군가 은정 씨를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은정 씨는 남편이 부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은정 씨는 혼자 있었다는 남편 박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 시간 둘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네, 당시에 결혼한 상황, 그 다음에 직전에 증언, 주장 관련된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박 씨가 태아보험을 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정황이 있었고요. 이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할 경우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위로금이 지급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박 씨가 여러 번 미혼모 카페에다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던, 연락처를 남기고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성사가 안 됐는지 보모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은정 씨가 결국 들어오게 되고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뭔가 사실 그림은 좀 그려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보험살인 그림이 착 그려지죠. 네. 미혼모 카페에 가입해서 미혼모들을 물색한 거죠. 자기가 만약에 보모를 구한다고 하면은 왜 미혼모 카페에 들어가겠어요? 네. 그죠? 인력사무소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시는 데 같이 굳이 미혼모 카페에서 네. 그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의 이 의도를 했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렌터카 관련된 걸 했다고 하면 왜 차를 이용해서 살인을 했는가에 대한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 익숙한 도구다. 잘 알죠. 잘 네. 아는 거니까. 태아보험은 왜 들었을까라고 하면 태아보험 부분은 결국은 미혼모 카페에 연관이 된다. 네. 태아를 가지고 있는 미혼모 아니면 임신한 어떤 사람을 네. 죽이면은 2배로 나온다. 네. 이런 형태 충분히 이거는 보험살인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리고 만난 지 이틀 만에 하루 만에도 청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건 한 달, 2달, 한 달 만에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급박하고 빠르고 뭐지? 이거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사실 미혼모들의 입장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그렇죠. 근데 나 이렇게 돈도 있는 사람이 청혼까지 하고 궁박한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죠? 미혼모랑 사람이 다 어떤 낙인시킨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용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하고 분명히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임신 중이라는 거. 내 애처럼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중고차를 선물하나요? 되게 이상한데요? 그것도 초보인데? 네. 사고 나면 어떻게 한데? 그건 보통 사람의
결혼한 사람의 상식하고는 정반대네요. 임산부면 좀 안전한 차를 그럼요. 네. 아니면 그 차는 아예 안 주거나 출산한 다음에 사줘도 되잖아요. 네. 그것도 중고차를. 혼인 신고를 하고 2주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초보 운전인 은정 씨가 그 중공차를 타고 결국 사망을 한 것인데 당일날 밤 앞에서 말씀드렸죠. 11시와 12시 전 남자친구인 서 씨가 전화를 받았던 시간이 자정 12시고 1시간 전에 11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 그 11시에 10분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딸한테. 근데 여보 이리 와 하면서 엄마 남편이 불러하고 사라졌던 게 강가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근데 본인은 같이 있지 않았다. 네. 본인은 혼자 운전 연습회로 밤에 갔다.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임산부가 초보 운전 그걸 사람이 보냈다라는 것도 말이 안 야간에 되고요. 네. 그것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 어느 정신 나간 놈이 그거를 그렇게 보냅니까? 네. 그건 되게 이상하죠. 말도 네. 안 되는 거죠. 예. 네. 자, 결국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은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살해 동기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아내 은정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약 3달 정도 지나자 갑자기 수중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중 박 씨의 집을 담보로 4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렵 박 씨가 그 돈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지인은 그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 실패해 수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얼마 뒤부터 집을 사겠다며 고급 아파트도 보러 다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박 씨의 통장에 약 2억 원의 돈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은정 씨의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은정 씨의 운전자 보험만 알았지 생명보험에 가입된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3개의 보험은 그녀가 사망했을 경우 총 4억 4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남편인 박 씨. 그는 은정 씨가 보험에 가입한 걸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그녀가 들었다는 보험 계약서를 보면 서명란의 필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필적 전문가는 서명된 필적이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보험들은 혼인신고가 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는 특약 조항도 있었는데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가 사망했던 날은 6월 6일 휴일인 현충일이었습니다. 은정 씨가 사망했던 날 박 씨는 그녀의 생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은정 씨의 실종 신고 대신 자동차 도난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약 나흘 후 은정 씨의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동차나 은정 씨를 찾지 못하자 지인 강 씨에게 돈을 주고 자동차가 수장된 위치를 신고하게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자동차와 시신이 발견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은정 씨 사망 이후 한 달이 지나서부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군데에서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구상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는 대상을 물색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에게 돈을 받고 신고 전화를 해준 강 씨는 그의 태도를 보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강 씨입니다.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걔가. 자기가 죽였으면 약간 흔들리는 뭐 그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나는. 박 씨는 살인과 보험 사기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살인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어찌된 일인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타이밍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3개의 생명보험 가입이 됐는데 필적이 좀 뭔가 다른 사람의 필적이고 특약 조항이 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2배 돈을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뭔가 좀 타이트한 정황은 짜여진, 딱 맞죠. 네. 정황은 딱 맞죠. 이 사람이 렌트카 일도 했으니까 네. 렌트카 하는 사람은 보험은 잘 알아요. 네. 렌트카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렌트카 빌릴 때 보험을 가입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잘 짜여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보험 살인을 계획을 하려고 네. 미혼모 카페에 가입을 해서 물색하고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죽인 다음에 물에 넣고 보험금을 탔다.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먼저 시나리오를 짜놓고 범행을 물색해서 그래서 넣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거는 이미 박 씨가 이전에도 보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정황 및 간접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반면 무죄를 선고한 2심은 이 사건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살인죄는 무죄, 보험 사기 및 사기 미수만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그게 바로 은정 씨가 사망하던 시각에 남편 박 씨의 알리바이였는데요. 은정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10시 51분에 남편과 은정 씨의 휴대전화가 도곡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9km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31분 후 남편의 휴대전화가 사고 지점에서 20.6km 떨어진 화순 광덕 기지국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범인이라면은 범행 동선이 너무 길어서 31분 만에 범행을 하고 움직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실제 실험까지 한 2심 재판부 이 31분 안에 범행을 저지르고 마지막 기지국까지 움직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지국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9km의 반경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은 기지국에서부터 기지국까지의 거리였다. 그래서 이 9km를 상세한 거리를 판단을 하면은 10시 51분에 두 사람의 기지국 위치의 근처가 아니라 9km 떨어진 드들강에 있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 부분 좀 설명을 하시면서 판단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2007년도 정도 되니까 우선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엔 그 유효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네. 반경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A 기죽과 B 기죽 사이에 9km라고 하면은 가장 먼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전화국 사이에. 네. 근데 가장 가까운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흔히 말하면 통계적 확률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따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이 판사들은 그런 기지국 반경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게 아니라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를 판단한 건데 문제는 다른 어떤 정황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왜 그 가능성을 범인,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해석했느냐? 그건 전적으로 판사의 마음이죠. 네, 남편 박 씨는 당시 광주 지역의 조직폭력배였고 보험 사기 전과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건 이후 4년 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고자 강 씨에게 목소리 감추기 위해서 성대 성형을 하자고 권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2심에서 박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경찰을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파기환송을 했고요. 2014년 8월 은정 씨가 사망한 지 약 6년 만에 남편 박 씨 살인죄로 15년형 확정받았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 2015년에 자신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던 노 형사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에서 타살 의심점이 없다고 했는데도 타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노 형사가 부검 의견서를 조작해 한 아이의 아빠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하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수에는 왜 타살 의심점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네. 국가수의 부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살 의심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것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때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부패 때문에 흔히 말하는 뇌상의 의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될 것을 교통사고인 것처럼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그러면 그 국가수 부검 자체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능성을 높게 놔요. 이거는 이 부검 보고서를 본 사람들이면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봉쇄하는 형태로 그 부검 보고서가 나오면 안 돼. 그거는 자기들 권한이 아니에요. 네. 외상은 있지만 이 외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른다라고 막 딱 써야지 되는 거지. 네. 외상을 모르지만 타살의 혐의증이 없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부검이가 월권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부검이 법이 없기 때문에 부검이가 뭐라고 써도 그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이 열심히 한 노 형사가 고소당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 부검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닙니까? 또 하나는 판사가 겨우 15년입니까? 그것도 두 생명을 죽였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회행위를 했어요. 감추기 위해서 교사도 하고 돈도 돈도 하고
이거를 15년을 줬다는 건 저는 이 판사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최소한 30년을 가져야 되고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범행 자체는 당연히 나쁜 범행이지만 이것을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두 생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하늘로 떠났는데,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 뭐 여기서 그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크라임이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